어허, 큰일일세, 큰일이야.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거늘 어찌 이 나라에서 머리를 깎으라 한단 말인가? 이게 다 친일 개화파 놈들의 작당입니다. 이대로 뒀다간 나라의 뿌리마저 뽑아서 일본에 갖다 바칠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는가? 허나 힘없는 우리 같은 선비가 무엇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답답할 따름이네. 백성들은 저희가 모으겠습니다. 선생께선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알겠네.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기 위해선 우리 같은 힘없는 선비들도 다 동참을 해야 되겠지. 우리 같이 의병을 일으켜 보세. 알겠습니다.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구수한 입담으로 강원의 역사를 풀어낸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강원대학교 김풍기 교수. 강원대 총장을 지낸 노학자, 의암 유인석의 선양에 나섰다. 의암학교의 박용수 이사장.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근대사를 전공한 항일 의병운동 전문가 강대덕 박사.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파란 눈의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자, 의암 유인석 선생은 어떤 분인지부터 먼저 우리가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수 이사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유인석 선생님은 그 한말의 유학자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을 때 그 위정척사 그 상소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침략이 노골화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항일 의병 투쟁을 전개하신 그런 의병장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영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의병장이신데, 그래서 13도 의군 도총재라고 하는 직함을 마지막에 추대를 받으시고 또 그걸 실행하신 그런 아주 위대한, 특히 근현대사에서 아주 빛나는 그런 인물이십니다. 을비의병의 의병대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그 유인석 선생 얘기를 하면 꼭 쓰게 되는데요. 우리 강 박사님께서 을미의병의 어떤 그 특징이랄까요?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올해는 의미가 있는 을미의병 창이 120주년이고 또 의병대장 의암 유인석 선생님이 서도 순국하신 지 100주이시고 또 우리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의미가 더욱 깊은 해이죠. 120년 전, 즉 1895년 음력으로 1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 갑자로 호칭을 할 때는 을미의병이라 하지만 우리 이제 역사학회에서는 전기의병이라고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을미의병의 최고 지도자인 우리 의암 선생은 영월에서 또 하셨고 제천에서 다시 의진을 재구성하면서 지금 호자의병, 창의대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제천의병장으로만 통용을 하셔가지고 오해들을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는 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풍기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즉 제천 의림지를 중심으로 해서 영춘, 단양, 충주 그것을 둘러싸이는 그러한 지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성을 함락하고
또 그 일대를 전부 다 제압시킬 수 있는 관군과 일본 그 왜군들을 침략을 대항해서 그 격파하는 네. 대단한 성과를 올렸던 그런 대표적인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긋는 예.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서거 100주기인 올해를 맞아서 이 의암 유인석 선생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게 있거든요. 그 화면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1895년 일본 자객들이 경복궁에 쳐들어와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일본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을 내렸어요. 친일 관료의 지휘를 받은 관군의 악행에 더 이상 참지 못한 백성들은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뭉쳤답니다. 의병들에겐 뛰어난 장군이 있었는데요. 바로 춘천 출신 선비였던 의암 류인석이랍니다. 돌격! 의병들이 때로 몰려온다! 성문이 열렸다! 아니, 저 사람은 친일 관찰사 김규식 아니야? 우와! 우리가 일본군을 내쫓았다! 모두들 정말 고맙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의 충주성을 되찾았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이 지휘해 주신 덕분입니다. 의암 류인석이 이끄는 의병은 그렇게 충주성을 되찾았지만 몰려온 일본군 때문에 충주성을 떠나 제천성으로 다시 서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땅에서 일본군을 내쫓고야 말겠다는 마음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의병 규칙? 의병도 하나의 군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군대 내 질서와 규율이 필요하다 생각했네. 의병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단결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의 전략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방법, 그리고 용감하게 싸운 의병에게 어떤 상을 줄지 세세한 것들을 한데 모아 적어보았네. 하지만 13도 의군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도 전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강제로 빼앗기고 말았고, 러시아에 있던 수많은 의병들과 항일 운동가들은 일본에 체포되었답니다. 의암 류인석도 어쩔 수 없이 피신해야 했죠. 나라를 되찾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주게. 선생님! 안타깝게도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74세가 되던 해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100년) 전 그 당시 시대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죠. 김 교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좀 스케치를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워낙 이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가 너무 격변기고 그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그렇긴 한데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9세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세도 정치죠. 세도 정치와 함께 성리학의 어떤 역사적 그 역할 또는 철학적 역할 같은 것들이 그 이전과는 이제 많이 달라지는 이제 이런 시기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의암 유인석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새로운, 그러니까 달라져야만 되는 유학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이런 걸 굉장히 철학적으로 고민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일본이 어쨌든 그 서양 뭐 강제로 개항을 했든 어떻든 일본이
어떤 서양의 문명의 힘을 얻고 세계화를 향해서 이제 기지개를 네. 켜는데 첫 번째 제물로 이제 한반도를 네. 이제 목표로 삼았던 그런 해가 또 19세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선이 빨리빨리 대응을 좀 했었으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도 정치나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또 삼정의 문란 뭐 네. 이런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 어렵고 정치는 대응을 못하고 이런 아주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 일본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을 못하는 이런 이제 형편에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사실은 의암 유인석 선생 같은 분들은 뭐 벼슬자리 큰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땅에 그 공부하는 한 유학자로서 예. 시대를 걱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제 이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의암 선생의 그 의병 운동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의암 유인석 선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암 유인석 선생의 어린 시절은 강 박사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네. 화서 선생님 그 화서집에 나오는데 네. 아주 어린 그 의암이 상당히 총명하다. 네. 그래서 거기에 호를 의암이라고 아주 크게 써주시고 그렇게 호를 줘주시고 호설도 써주시고 예.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강원대학교 그 의병박물관에 잘 모셔져서 예.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이학로 선생님 문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서 예. 거기서 종장까지 하셨으니까 종장이라 하면은 수제자를 네.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학문이 깊으신 그런 분인데 1895년에 우리가 얘기를 쭉 나오겠지만은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예. 일어나고 또 개화파들이 일제가 그랬으면 충동질했습니다만 단발령이나 변동령이나 이런 거를 하는 데 따라서 이제 민중운동으로서 이제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영월에서 호자 창의진이라고 하는 의병 조직을 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소학파의 문화에 있는 선비들하고 또 모직도 하고 해가지고 이 호자 창의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충주성, 네. 그 다음에 제천성 여기를 함락도 시키고 그 수가 한 3,000명 정도까지 예. 그 이상 될 때까지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일대를 아주 석권하는 그런 아주 그런 부대였습니다. 예. 만약에 의암 유인석 선생께서 일으킨 을미의병부터 시작해서 이게 들불처럼 확산이 되고 계속 승전하고 해서 판세가 바뀌었으면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 듭니다. 아, 근데 이제 이후에 의병들이 패배들 또 많이 또 겪게 되잖아요. 많이 하죠. 예, 이 아픈 얘기들을 좀 듣고 싶네요. 이게 사실 그 의암 선생이 이제 거의를 한 뒤에 네. 그 사람들은 많이 이제 모였지만 네. 가진 무기가 사실은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초기에는 그 관군과 일본군이 연합한 군대도 깨뜨리고 이러면서 네. 막 성과를 일으켰는데 이제 당연히 이 성과를 일으키는 의병이 생기면 일본이나 관군들은 다시 재정비해서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계속 이제 그렇게 패배한 데는 뭐 요인이 많은데 우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석이라고 하는 이 분이 예. 기본적으로 유학자입니다. 선비입니다. 네. 선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무신 출신도 아니고 그냥 선비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 물론 선비들도 예전에 그 병법서를 읽긴 그렇죠. 합니다. 예. 읽긴 하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공부 차원에서 읽는 예. 것이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많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책을 읽은 것과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것 사이에 약간 괴리가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게 있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무기 체계가 워낙 이제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화승총만 예를 들어서 그 의병에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 포수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뭐 근데 그 당시에 뭐 강원도 포수 그러면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포수들입니다. 곰과 호랑이를 사냥하던 포수들인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그 능력자들이 있어도 화승총이라고 하는 게 불 붙여가지고 기다렸다가 쏘는 건데 비 오면 전투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 구식 무기를 가지고는 아무리 의지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전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더군다나 그 이제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계속 물러나다가 이제 압록강을 넘지 않습니까? 넘은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일본이 청나라에 압박을 해가지고 왜 거기 의병 항일 운동하는 사람들 왜 당신들이 가만두냐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쪽의 관리들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일단 그 어떻게 도와줄 테니까 무장 당신들이 가진 무기는 일단 우리가 좀 보관했다가 나중에 주겠다 이런 거에 이제 그만 넘어가서 무장 해제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훌륭한 유학자로서 저 사람이 거짓말 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삶이 정직한 삶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이제 잘 안 됐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의병을 지휘하는 그 중간 지휘 계층에서는 평민과 양반층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시대가 사회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유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급,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 계층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어떤 경우에는 그 전투를 하는데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잘 안 되고 이러면 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저 사람이 평민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닌데 뭐 하다 보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도 갈리고 나는 떠나겠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그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요인들만 떠올려도 그 당시 상황이 살짝 그려지는데 그 현장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오로지 나의 안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그 싸우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싸움의 현장 속에 있었던 분들은 하루하루 음식 드시는 것도 그랬을 거고 편하게 잠자리도 힘들으셨을 거고 하루하루가 또 얼마나 의지와 다르게 또 공포가 있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암 유인석 선생의 지휘하에 이렇게 끝까지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의암 유인석 선생도 의병을 끌고 이제 압록강 건너서 요동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의 생활은 더 궁핍하고 또 힘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망명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원세계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나왔다시피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는 바람에 그것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의암 선생께서는 통화현의 오도구 또 파랑정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의병 근거지를 이제 튼튼하게 하시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선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은 조선 말기에 이 조선 사람들이 전부 건너가 가지고 거기 정착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을 조직화하고 또 근거지로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쭉 이렇게 하시면서 또 거기에서 저술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동국 풍화록이라든지 출처설이라든지 국병설 이런 책들을 저술을 해가지고 이런 난국에 시국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까 하는 방향도 제시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5년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국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또 그런 뒤에 1907년에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까지 당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의암 선생은 다시 연해주로 1908년에 브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브라디보스톡에 가셔가지고는 흩어져 있는 그런 의병 조직들을 전부 좀 모아가지고 통합시키려는 노력들을 경주하십니다. 예. 거기 이제 이상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설 선생, 해이금 일사 하신 이상설 선생이나 이범윤 선생 같은 분들도 바로 그때 이제 같이 그 활동을 하시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3도 의군이 조직이 돼요. 네. 그래서 13도 의군이 그때 이제 조직이 돼서 그런 분들이 각 의병들이 우리 의암 선생을 최고 수장으로 모시자 그래가지고 예. 도총재가 되십니다. 예. 의암 유인석 선생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함께 꼭 가봐야 할 곳이 바로 기념관인데요. 선생의 묘와 발자취를 담아놓은 기념관. 저희 제작진이 다녀왔거든요. 잠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구한말 의병 활동의 중심지이자 의암 류인석 선생의 유해를 모신 류씨 가문의 선산이었는데요. 춘천시는 이 일대에 의암 류인석 유적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대한 13도 의군 도총재 의암 유인석 선생의 묘역입니다. 을미의병 당시 전국 의병의 선두주자로서 활약하신 의암 선생님의 묘이면서 그분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당과 기념관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존엄했던 선생의 뜻을 기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전해주는 이곳 유적지에는 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당시 의병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둘러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의미 깊은 곳에 와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의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엔 구한말 의병과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의 활동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의병학교도 세워져 보다 흥미롭고 생생한 체험들이 가능한데요. 의병학교는 의암 선생의 숭고한 나라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 함양 교육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독립운동사 강의, 의병 식량 만들기, 의병 무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의암 선생의 숭고한 나라 정신을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곳입니다. 묘역과 사당을 참배한 뒤 놓치지 말고 둘러볼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의암 기념관입니다. 이곳에는 류인석 선생과 당시 의병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전시돼 있죠. 그중 선생의 시문들을 모아 발간한 의암집을 비롯해서 선생이 직접 의병 전 장군을 임명했던 의병 임명장도 보이는데요. 서명이 인상적이네요. 또한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의암 선생이 작성한 의병 경문 등 의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돌은 이 가정리에서 발견된 숫돌입니다. 의병 훈련장터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의병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무기, 즉에서 창 등을 갈았던 숫돌로 추정되고요. 요거 올해가 발견돼가지고 저희 기념관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병장이기 이전 유학자였던 의암 선생은 올곧은 삶을 살았던 그 시대 마지막 선비였는데요.
해외 망명 중에도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용했던 벼루도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유물은 의암 유인석 의병장께서 중국에 계실 때 사용하시던 벼루입니다. 유인석 의병장은 나라를 위해 싸우시기도 하셨지만 우주문잡이라든지 그런 저술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사용했던 벼루입니다. 모양을 보시게 되면 한국 벼루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그 당시 벼루를 구하셨고 여기에 보게 되면 뚜껑에 의암이라는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후에 의암 선생의 묘소를 참배한 뒤 고유제를 지내고 고유문을 바친 일화도 전해지는데요. 유인석 선생의 정신과 사상이 깃든 의미 있는 곳, 바로 의암 유인석 유적지입니다. 그 의암 선생께서는 백범 김구 선생하고도 이렇게 친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이였습니까? 네, 근데 백범 선생님하고는 직접적인 교육 관계가 있거나 그런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김구 선생님의 스승이 계신데요. 예. 그 스승이 이제 후조 권흥선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화서학파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화서계열의 같은 항맥을 예. 백범 선생이랑 공유하고 계셨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게 들고. 여길 수 있겠네요. 예. 물론 대선배시죠. 의암 선생님이 그렇죠. 김구 선생님의 대선배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1945년에 해방이 되자마자 들어오시자마자 우선 가정리부터 들리셔가지고 의암 선생 묘소를 찾아오셔가지고 고유제를 직접 또 지내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항일 운동의 어떤 그 일생을 못 바쳐 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기리는 그런 게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하셨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 봐도 김구 선생마저도 당연히 우리 항일 투쟁에 처음 촛불을 밝히신 분은 의암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모두에게 그렇게 또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제의 침략의 마술을 호주나 뉴질랜드도 겪은 나라들이죠. 2차 대전 때는요, 그 호주, 뉴질랜드는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네네. 호주는 넘어가기 직전에 일본이 진주만 폭격했어요. 예. 그랬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완전 폭탄으로 이제 끝났는데, 근데 저희 집안에서는 그 호주는 지고 있었어요. 진주만 전에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일본이 그 한 나라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잔인하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호주 정부는 자세히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아하. 저는 할아버지는 정치인이었고 로타리 회장이셨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알렸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는 권총 하나 사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집안일 하다가 발견했어요. 아니 권총 무슨 권총? 일반 사람이 그 총은 취급하지 않았죠. 일본 사람들이 시드니까지 내려오면 우리는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마루타 같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 인도네시아, 말라이시아, 홍콩, 싱가포르에서 걸린 서양인들은 뭐 위안부 또 그 과학 그 실험, 생체 실험 이렇게 거의 10만 명 죽게 됐는데 호주가 넘어가면 호주 인구가 6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 이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부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주만 폭격은 엄청 큰 참사라고 생각하는데 영국, 호주, 뉴질랜드 박수 쳤어요. 일본 잘했다고. 그거 하지 않았으면 호주 지금 일본 땅이 됐을 거예요. 이 역사의 어떤 그 아이러니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의암 선생은 위정 축사론을 수학한 또 유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그 외교적인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서양의 뭐 사상이나 문물을 배척해야 된다 이런 것이 외교적인 입장에서도 이 의암 선생은 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서양을 배척하는 거였죠. 그러나 그냥 일방적으로 야 서양은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셨던 건 아닙니다. 네. 그 1915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1913년에 우주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십니다. 네. 사실 그 한국 근대 유교사에서 특히 우리나라 한국 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이 의암 선생에 대해서 사실은 훨씬 더 지금보다 깊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우주문답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거냐면 말은 이제 우주문답, 뭐 우주에 관한 문답 이런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그 의병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굉장히 많은 그 말하자면 서구 열강에 대한 생각이나 예. 또는 그 조선이 나아갈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항일 투쟁에 바친 한 노학자가 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말하자면 삶의 마지막에서 서구 열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위정척사 존왕량이라고 하는 게 큰 구도로 보면 이제 화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중국이 만들었던 동아시아의 문명을 중심에 놓고 그것에 반대하거나 또는 도전하는 무리들을 사악한 무리로 보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물리치자 이런 건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보면 왜 중국에 저렇게 기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평생을 유학을 공부해 오셨고 그 유학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어떤 그 화이론적 세계를 토대로 해서 어쨌든 실천 예. 말하자면 몸소 나서서 항일 투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게 기본이 일단 바로 서야 되겠다. 예. 기본이 바로 서야 그 바로 선 기본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주문답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서양의 학교 제도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문명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굉장히 야만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척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전통을 똑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예. 걸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우주문답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곧 읽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생겼거든요. 번역판도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꼭 한번 숙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의암 유인석 선생을 가까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유인석 선생의 후손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춘천에서 강촌으로 접어들어 중심지에서 한참을 들어온 곳 가정리. 작고 아담한 마을인 가정리는 의병대장 의암 류인석 선생이 활동했던 구한말 의병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아직도 이곳엔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계신데요. 선생의 증손인 류현창 어르신. 이거는 여기 계실 때 내가 보기엔 한 50년, 50 거진 고 연세 되던 해 생전에 여기서 우리 저 건너 집에서 생전에 모셔놓고 보름 동안은 어느 화가가 그랬답니다. 보름 동안을. 초상화를 그리고 나서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나라의 위기. 선생은 이곳에서 의병 활동을 벌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로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50대까지 공부에만 여념을 하시다가 7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4, 5년 동안을 손고생만 이제 하시다가 결국은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손으로선 또 그런 어른이 있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징조부를 잊지 못하는 류현창 어르신.
그런데 류현창 어르신의 할아버지이자 의암 선생의 아들인 류혜동 선생이 남겨준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조상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좀 공부도 못하고 모르니까 저 할아버지는 아버님을 평생에 모시고 다니면서 비서격으로 다 주평 따라다니셨으니까 그 대충 그 의암에 대한 그 해외 댕기시고 여기서 이루어진 일을 약간의 이제 그거를 기록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넌 나나 보라고.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를테면 할아버지의 역사. 의병을 일으켰을 때부터 해외 망명 시절 그리고 작구하실 때까지의 일련의 행적과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중엔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일화도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안의사가 2등이 살해한 내력까지 여기 약간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직접 목격을 하셨으니까. 끝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타국 땅 만주에서 1915년 눈을 감고 말았던 의암 류인석 선생. 20년 동안을 거기다가 모셔놨다가 거기도 외놈의 땅이 될 바에는 외놈의 땅이 되니까는 제자들이 이왕 타국에도 외놈의 땅이 될 바에는 고향으로 모시자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고향에다가 일로 모신 겁니다. 항일 투쟁의 선봉이자 의병운동의 무대였고 이제는 의암 류인석 선생이 묻힌 땅 춘천 가정리에는 아직도 그의 후손들이 의병 정신을 계승하며 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의암 유인석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지 이제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춘천에서는 이제 또 우리 의 선생께서 나신 곳이니까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의암 학회에서는 또 올해 어떤 행사를 통해서 뜻을 기리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암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올해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연중 시행해 왔습니다. 네. 이제 마감이 다 됐는데 의암학회는 추모 국제학술회의도 열었고요. 네. 또 추모 음악회도 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의암제도 매년 6월 1일이면은 그 묘소가 있는 그 기념관이 있는 그곳에서 여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나무 심기 운동도 벌리고 또 어록비를 또 만들어서 세우기도 하고 또 올해 또 새롭게 영정을 또 새로 좀 만드는 사업도 진행하고 그래서 다양한 단체들이 관련 단체들이 함께 연중 행사를 쭉 추진해 왔습니다. 예. 이렇게 목숨을 걸고 거의 한 의암 유인 선생의 뜻은 21세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뜻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눈앞에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그 또 의암 선생님한테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관일약이라고 꾀일관자에 하나일자 그다음에 약속약자 관일약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사애를 말씀해 4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애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애국입니다. 나라 사랑이고 두 번째가 애도입니다. 이게 인륜 도덕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의식이랄까 이런 거를 사랑하는 우리 것을 우리 문화를 사랑하기에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애도 그다음에 애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남을 존중할 줄 알다시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애신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애인이에요. 사람인자인데 남을 사랑하라. 이 사애 정신은 우리가 아마 깊이 새겨봐야 될 중요한
어떤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사회동포주의에도 가까운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정말 현재는 당연히 자랑거리가 많죠. 근데 옛날에도 참 자랑할 수 있는 세울 만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간 그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아이들을 그 교육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정교과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그 이제 비등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젊은 청소년,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지금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교육이 제일 우선돼야 되겠고 지금 우리 총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에 있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과 나가 아닌 타인들을 같이 해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교육. 그다음엔 저는 사회 평생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에는 우리 뭐 독립기념관도 있고 또 이제 많은 그런 그 사회 평생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국가관을 좀 의식시켜주고 정체성을 갖게 해주면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암 유인석 선생님의 을미의병서부터 비롯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자존심 또 우리가 새로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에서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if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 분이 항일 의병으로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작전을 한번 펼쳐보았을 것이다. 내지는 그 의병단 내에서 난 어떤 역할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 줬을 것이다. 마음껏 상상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 평소에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이제 독립기념관에 가게 된 배경도 이제 그런 의식이고 저는 만약에 의병이었다면 제가 조금 다혈질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저도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봉장이 아니면 돌격장이 하지 않았었을까. 게릴라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한테도 많이 들었고 아까 화승총 얘기했는데 화승총은 빨리 쏴봐야 3발자국 가서 한 방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게릴라전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일제식민지로 가는 것을 저지하는 데는 제가 앞장서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최근에 그 많은 관객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물론 또 우리 호주도 마찬가지 또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최다미 교수님의 이 가정의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제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성질이 좀 고약하고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놈하고 어디선가 권총, 그냥 가방에 들어갈 만한 총을 구입해서 제가 그 여성 운동자, 또 거릴라 그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열받아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뭐 공장에서 그 총알 만들고 막 그랬겠지만은 저는 직접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급병으로서가 아니라 현장에 저는 나가서 직접 너무너무 화가 전지현 역할. 그렇죠. 전지현이 되시고 그럼 누굴 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외모와 이정재 역할을 변절을 하는 거 아니고 그 아무튼 마지막에 그 하정우 역할을 그럼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정우가 많이 닮으셔요. 고맙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 우리 박용수 이사장님은 거의 외모는 거의 장동건 분이잖아요. 너무 미남이셔서 의병을 하셨으면 금방 일제의 눈에 띄셨을 것 같은데. 제가 국궁으로 요새 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암 선생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간도에 머물러서 이제 의병들을 근거지도 마련하고 그러셨으면은 정말 그 부대를 이끌고 예. 압록강을 넘어서 정말 게릴라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그랬었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 네. 그래서 목숨을 바치더라도. 야, 우리 오늘 저 세 분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직접 후방 보급이 아니라 선봉에 서시겠다는 말씀들을 지금 해주셨어요. 자, 세 분은 일단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평소 이미지 상으로는 이제 게릴라 쪽은 아니시거든요. 저는 그냥 뒤로 빠질까요? 자, 의견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상상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의병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임진왜란이든 아니면 6.25든 이런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걸 보면 꼭 야, 나 같으면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했던 그 역할은 뭐였었냐면 제가 제 상상 속에서 제일 많이 했던 역할은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이름 없는 병사. 네. 병사 1. 예. 그 역할을 제일 많이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냥 이름도 남기지 않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멋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대부분 것들. 군인들이 그렇게 그렇죠. 인생을 그러니까요. 마무리하죠. 예. 오늘 의암 유인석 선생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 암살의 이정재가 분한 그 역할을 보면은 왜 변절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때는 독립이 될지 몰랐으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극적 친일의 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암 유인석 선생 같은 분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리고 오늘 얘기 중에 나왔지만 정말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숨져간 그런 우리의 선조들, 바로 그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역사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